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68조 원짜리 미국 정보 시스템이 통째로 속았습니다. 위성 22기, 분석관 340명이 18개월간 추적한 이란 핵시설이 전부 가짜였습니다. 폭격기가 날아간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47분 만에 밝혀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5주 전 CIA 부국장이 USB를 꺾어버리며 쫓아낸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반도체나 만들라고 모욕한 그 나라가 미국 전체를 구한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이라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기술안보 수석 보좌관으로 22년간 복무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3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미국의 정보 위성 시스템과 사이버 안보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감독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미국 정보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자 가장 경외스러운 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달 전 늦가을의 어느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지하 시츄에이션 룸에는 평소보다 3배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인사 18명이 한자리에 소집된 겁니다. NSC 보좌관인 저를 포함해 CIA 부국장,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국 분석관들,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이 정도 인원이 동시에 모이는 건 제 22년 경력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이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는 첩보가 사방에서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상공에 세계 최첨단 정찰 위성 22기를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위성 시스템의 총 개발 및 운용 비용은 68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기당 3조 원이 넘는 광학 장비와 앞성기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고 분석관 340명이 18개월간 이란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위성 정보 예산만 180억 달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정밀한 감시 체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상 어떤 비밀도 이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자부심이었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란 서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핵시설 3곳의 정확한 좌표를 특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깊이, 내부 구조, 심지어 원심 분리기의 배치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회의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작전명, 크림슨 선라이즈.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선제 타격 작전의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이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대기 중이었고 벙커버스터 16발이 장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란 서부 산악지대의 위성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18개월간 340명이 분석한 결과물이 그 화면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핵시설 3곳의 좌표가 소수점 4자리까지 찍혀 있었고 각 시설의 취약점 분석까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데이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68조 원짜리 눈이 22개나 뜨고 있었으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관 340명이 1년 반 동안 교차 검증한 좌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날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 전반부가 끝나갈 무렵 예정에 없던 안건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한미 정보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위성정보 연구팀이 방문 중이었고 그들에게 30분간 브리핑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연구팀은 5명이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을 포함해 AI 분석관 2명, 위성 데이터 엔지니어 1명, 그리고 통역관 1명. 그들은 상황실 맨 뒤쪽에 마련된 보조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참석자 대부분은 그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위성정보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정보 우산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나라, 우리가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나라, 그것이 미국 정보기관 전체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순전히 외교적 의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 교류 프로그램의 형식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들의 기술에서 뭔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이 방 안에 단 한 사람에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무지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머지않아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에게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단상 앞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키보드를 오래 두드린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손가락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수한 영어로 자신들이 개발한 AI 기반 위성 데이터 기만 탐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이 위성 영상에서 인위적인 위장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적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시설과 진짜 시설을 구별해내는 알고리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담긴 기술 수치들은 분명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기만 탐지 정확도 99.2%, 분석 소요시간 47분, 좌표 오차 범위 8cm. 솔직히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18명 중 제대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태블릿을 들여다보거나 옆 사람과 속삭이거나 아예 커피잔을 들고 창가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CIA 부국장 로버트 캐슬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겁니다. 캐슬러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CIA에서 40년간 복무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작전 담당 부국장이라는 직함은 CIA에서 국장 바로 아래 서열이고 미국 정보기관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중동에서의 비밀 작전 수십 건을 직접 지휘했고 2번의 전쟁에서 정보전을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가 기침을 하면 모든 대화가 멈출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캐슬러는 미국 정보기관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뼈에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의 정보 능력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치욕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캐슬러가 한국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3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손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단상 옆에 놓인 프로젝터 장비로 걸어가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상황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의 발표 화면이 사라진 자리에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18명의 시선이 일제히 캐슬러에게 쏠렸습니다. 캐슬러는 프로젝터 앞에 선 채 한국 연구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반도체 조립이나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국 수석연구원의 표정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슬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 탁자 위에 놓인 한국 연구팀의 자료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이 발표 전에 정중하게 건넨 전체 분석 데이터가 담긴 USB 메모리였습니다. 캐슬러는 그 USB를 두 손으로 잡더니 회의 탁자 모서리에 대고 힘을 주어 꺾어버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러진 USB 두 조각이 회의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상황실 바닥까지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캐슬러가 부러진 USB 조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68조 원짜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란 말입니다. 4조 원짜리 장난감 위성으로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캐슬러는 한국 수석연구원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안보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면 즉시 정보 공유 범위 축소를 공식 건의할 겁니다. 상황실의 18명 중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한국 연구팀을 변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캐슬러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순간 캐슬러가 좀 과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 본질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보기관에 기여할 것이 뭐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저의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정확히 5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수석연구원의 표정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USB가 꺾이는 순간 그분의 두 손이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온몸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글거리듯 뜨거워졌다가 이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는 그 눈빛. 22년간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 책임자들을 만나온 저도 그 눈빛에서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수석연구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도 항의의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탁자 위에 떨어진 부러진 USB 두 조각을 조용히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시스템을 믿으시는 날, 저희를 다시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한국 연구팀 5명은 조용히 자료를 챙겨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두꺼운 방탄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지만 그 의미를 그 자리에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나간 뒤 상황실의 분위기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캐슬러가 자리에 앉으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상황실 안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슬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런 나라들이 정보 동맹이랍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치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4조 원짜리 위성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성 한 기갑도 안 되는 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합참의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국 정보 자산은 북한 감시에나 쓸만한 수준이지 글로벌 작전에는 솔직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소형 위성 몇 기에 AI를 달았다고 68조 원짜리 시스템에 도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그것이 당시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회의는 한국 연구팀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크림슨 선라이즈 작전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논의가 이어졌고 누구도 한국 수석연구원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시스템을 믿으시는 날이라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예언처럼 정확하게 실현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주 뒤, 그러니까 35일 뒤의 일입니다. 미국이 18개월간 68조 원을 쏟아부어 추적한 이란 핵시설 좌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는 사실이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밝혀낸 것은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USB를 부러뜨리며 쫓아낸 바로 그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5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듣고 나시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5주가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2시 43분. 저는 자택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보안 전용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NSC 최고 등급 비상 소집 코드였습니다. 22년 경력에서 이 코드를 본 것은 4번째였고 이것은 국가 존망에 준하는 위기가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악관까지 차로 12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핵심 인사 1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캐슬러도 있었고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국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극도의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이 완료 직전이라는 최종 확인 정보가 올라온 겁니다. 지하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임계량 확보가 임박했다는 첩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크림슨 선라이즈 작전의 즉각 실행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의 출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6대의 B-2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란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각 폭격기에는 벙커버스터 폭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총 16발의 폭탄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향해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B-2 편대의 실시간 위치가 떠올랐습니다. 6개의 파란 점이 인도양 상공을 가로질러 이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도달까지 54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3분 47초, 53분 46초, 53분 45초. 상황실에 숨막히는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카운트다운 타이머의 숫자만이 소리 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캐슬러만이 유일하게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개월간 340명이 완벽하게 분석한 좌표를 향해 16발의 폭탄이 정확히 날아가고 있었으니 그에게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상적인 작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공포로 변하는데 채 4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격 42분 전이었습니다. 상황실 한쪽 구석에 있던 통신 담당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날 밤 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 채널로 긴급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통신 담당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미 군사 한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위성정보연구소에서 최고 등급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보고였습니다. 캐슬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지금 작전 중에 한국이 왜 연락을 해오는 겁니까? 통신 담당관이 메시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귀국이 현재 추적 중인 이란 핵시설 좌표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좌표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구축한 위장시설일 가능성이 97.3%로 분석됩니다. 즉각적인 작전 재검토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상황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슬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97.3%라. 대단한 자신감이군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상황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B-2 편대가 이란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8개월간 340명이 교차 검증한 좌표입니다. 68조 원짜리 위성 22기가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4조 원짜리 위성 몇 기를 굴리는 나라에서 그것도 5주 전에 이 방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믿겠다는 겁니까? 캐슬러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무시하세요. 한국이 우리 작전에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상황실의 대부분이 캐슬러에게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8조 원 대 4조 원. 위성 22기 대 몇 기. 분석관 340명 대 20몇 명.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는 자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미세한 불안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97.3%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작전 중인 동맹국에 긴급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장난이나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캐슬러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1분 12초, 41분 11초, 41분 10초. B-2 편대가 이란 국경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16발의 벙커버스터가 가짜 좌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폭격 30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상세 분석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용량은 고작 83MB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성 데이터 한 건당 수십 기가바이트를 다루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이었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데이터를 받아 스크린에 띄울지 지시를 요청했습니다. 캐슬러가 손을 내저으며 버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국가정보국장이 나섰습니다. 캐슬러, 일단 내용이라도 봅시다. 한국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캐슬러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국가정보국장의 직급이 자신과 동급이었기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83MB 파일이 상황실 스크린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는 AI 기반 위성 영상 기만 탐지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펼쳐진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미국 위성이 18개월간 촬영한 이란 핵시설 영상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위장 패턴을 탐지해낸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은 3년에 걸쳐 약 120억 달러를 투입하여 실제 핵시설과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진 가짜 시설 14곳을 건설했습니다. 건물의 형태, 도로의 배치, 심지어 주변의 차량, 이동 패턴까지 진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성 22기가 이 시설들을 진짜로 판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AI는 시설 주변 토양의 열복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지하에 실제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면 원심 분리기의 발열로 인해 지표면의 열 분포에 극미세한 비대칭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란이 아무리 정교하게 위장을 해도 지하에 실제 가동 중인 장비가 없다면 그 열 패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 위성은 이 열복사 데이터를 수집하고는 있었지만 0.003도 이하의 온도 차이를 유의미한 것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잡음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그 잡음 속에서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미국이 추적하던 핵시설 3곳의 지하 열복사 패턴이 전부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99.2%의 확률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68조 원짜리 눈, 22개가 보고도 해석하지 못한 데이터를 한국의 인공지능이 47분 만에 해독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가짜 시설의 위치뿐 아니라 진짜 핵시설의 위치까지 특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란 동부 사막지대의 지하 42m에 위치한 시설 3곳, 미국 위성 22기가 18개월간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좌표가 소수점 6자리까지 찍혀 있었고 오차 범위는 불과 8c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군 참모 한 명이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분석관 340명이 18개월간 못 찾은 시설을 어떻게 한국이 찾아낸단 말입니까?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고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슬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국 AI가 우리 분석관 340명보다 뛰어나다는 겁니까? 이건 한국의 과대망상이거나 아니면 이란의 이중 기만 작전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커피잔을 잡고 있는 힘이 평소보다 세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희미하게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9분 33초, 29분 32초, 16발의 벙커버스터가 이란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들이 향하는 좌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상황실에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격 2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캐슬러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권한으로 영국 MI6 연락관에게 한국의 분석 데이터를 긴급 전송했습니다. 독자 검증을 요청한 것입니다. 캐슬러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콜먼, 당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작전 중에 제3국의 데이터를 유출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가짜 시설에 폭탄을 떨어뜨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캐슬러에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짜 시설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뭐가 남습니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멀쩡히 살아남고 미국만 세계에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캐슬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영국 MI6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데이터 전송 후 불과 11분 만이었습니다.
MI6 수석 분석관의 메시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국 측 분석에 동의합니다. 우리 독자 검증 결과 해당 좌표 세 곳은 위장시설로 판단됩니다. 열복사 패턴 분석 방법론이 탁월합니다. 우리도 이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영국 MI6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으로 평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MI6가 한국의 분석에 동의한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캐슬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MI6가 한국 데이터에 혹된 겁니다. 한국의 분석 자체가 이란의 이중 기만 작전일 가능성을 왜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란이 한국 AI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한국을 통해 미국의 작전을 방해하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격 18분 전, 제가 추가로 연락한 독일 BND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분석 데이터를 자체 검증한 결과 위장시설 판단에 동의합니다. 열복사 비대칭 분석은 우리도 연구 중이었으나 실전 적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캐슬러와 스크린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폭격 15분 전, 프랑스 DGS에서도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분석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좌표의 시설은 위장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MI6 BND, DGSE, 서방 3대 정보기관이 전부 한국의 분석에 동의한 겁니다. 상황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캐슬러 한 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의 표정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국방부 차관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캐슬러만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등받이에 여유롭게 기대어 있던 그가 지금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두 손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식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을 속행해야 합니다. 캐슬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5분 전의 확신은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18개월입니다. 340명입니다. 68조 원입니다. 이걸 전부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의 AI 하나를 믿고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4분 22초, 14분 21초, 14분 20초, 폭격 13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본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폭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만약 미국이 현재 좌표대로 폭격을 감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 이란이 위장시설로 지목한 세 곳, 인근의 민간인 거주, 현황, 반경 3km 이내의 마을 4곳이 위치해 있었고 추정 거주 인구는 4,700여 명이었습니다. 벙커버스터 16발이 이 지역에 투하될 경우 폭발, 반경과 지진 효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최소 2,800명에서 최대 4,7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오폭에 따른 국제 정치적 파장 분석, 미국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이란은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전쟁 범죄로 규정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국 입지가 극도로 약화되고 중동 전역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하며 이란은 오히려 핵개발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항목, 이것이 바로 이란이 설계한 함정의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이란의 전략을 이렇게 해독했습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미국의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120억 달러를 투입해 가짜 시설 14곳을 만든 이유는 미국이 그 시설을 폭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가짜 시설을 때리면 진짜 핵시설은 멀쩡히 살아남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도덕적 재앙이 미국 위에 떨어집니다. 미국은 핵시설 파괴에도 실패하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패배하며 이란에게 핵개발 완성의 시간까지 벌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68조 원짜리 시스템으로 추적한 모든 것이 이란이 만든 거대한 쥐덫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쥐덫에 정확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 수석연구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짧은 문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은 여러분의 눈이 아닌 여러분의 자만심을 겨냥했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5주 전 한국 수석연구원이 남긴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믿으시는 날 저희를 다시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지금 글자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십시오. 즉각 작전 중지를 건의합니다. 캐슬러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작전을 중단하면 이란에게 핵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폭격을 강행하면 민간인 4,7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진짜 핵시설은 멀쩡히 살아남습니다. 제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22년간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캐슬러와 저희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분노 뒤에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두려움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합참의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한국, MIUBND, DGSE 네 곳의 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작전 중지 건의를 올립니다. 보고가 백악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9분 47초, 9분 46초, 9분 45초, B-2 편대가 이란 영공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16발의 벙커버스터가 가짜 좌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캐슬러는 두 손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움켜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분 12초. 대통령의 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7분. 벙커버스터가 투하되기까지 7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실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6분 43초. 통신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작전 즉각 중지. 전 편대 귀환 명령. 합참의장이 즉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B-2 편대에 귀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폭탄 투하까지 남은 시간 6분 38초. 6분 38초. 만약 한국의 메시지가 10분만 더 늦었더라면, 만약 제가 MIU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만약 캐슬러의 말만 믿고 한국의 경고를 무시했더라면 4,700명의 민간인이 죽었을 겁니다. 미국은 전쟁 범죄국이 되었을 겁니다. 이란의 진짜 핵시설은 멀쩡히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 모든 재앙을 막은 것은 미국의 68조 원짜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5주 전 이 방에서 USB를 부러뜨리며 쫓아낸 바로 그 나라의 83MB 파일이었습니다. 스크린에 B-2 편대의 궤적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표시되었습니다. 6개의 파란 점이 이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캐슬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기관의 2인자, 40년 경력의 전설. 한국을 반도체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폭은 막았지만 이란의 진짜 핵시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진짜 시설을 타격하려면 한국이 보내온 좌표를 믿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한 오직 한국의 인공지능만이 특정한 좌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68조 원짜리 시스템이 실패한 자리에서 미국은 4조 원짜리 한국 AI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한국의 좌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이 뛰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의 좌표가 벙커버스터를 인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작전 중지 후 상황실에는 혼란과 수치심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폭은 막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진짜 핵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고 고농축 우라늄의 임계량 확보가 시간 문제라는 첩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68조 원짜리 시스템이 특정한 좌표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온 좌표, 이란 동부 사막지대 지하 42m에 위치한다는 진짜 핵시설 3곳의 좌표, 오차 범위 8cm라고 적혀 있었던 그 숫자들. 미국이 18개월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고 오직 한국의 인공지능만이 특정해낸 그 좌표를 전적으로 믿고 폭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좌표가 틀렸다면 B-2 편대는 또다시 빈 땅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같은 날 밤에 2번 실패하는 건 미국 군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치욕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의 좌표가 맞다면 이란의 핵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좌표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캐슬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주 전에 한국의 USB를 꺾어버린 사람이 지금 한국의 데이터를 신뢰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하기에는 이미 MI6BND, DGSE 3곳이 한국의 분석을 지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위장시설 분석 정확도가 99.2%였고 서방 3대 정보기관이 전부 이를 검증했습니다. 한국 AI의 열복사 패턴 분석 기법은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한국의 좌표를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한국 좌표로 작전을 재설정합니다. 즉시 실행하십시오. B-2 편대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동부 사막지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특정한 좌표가 폭격기의 무장 시스템에 소수점 6자리까지 입력되었습니다. 지하 42m 벙커의 정확한 진입 각도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전의 연구실에서 보내온 숫자 몇 줄에 미국이 국가의 운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B-2 편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동부 사막지대 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상황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벙커버스터 16발이 한국이 지정한 좌표를 향해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표면을 관통해 지하 42m까지 파고든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30초 뒤 정찰 드론의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이란 동부 사막의 3곳에서 거대한 폭발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시설이 완벽하게 관통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확인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파괴된 시설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존재하는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특유의 방사능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목한 3곳이 진짜 핵시설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좌표는 완벽했습니다. 8cm라던 오차 범위는 사후 분석 결과 실제로 6.3cm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 42m 벙커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관통하는 궤적이 계산되어 있었고 폭탄은 그 계산대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짧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이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하나둘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고 통신 담당관은 고개를 숙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금세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68조 원짜리 시스템, 위성 22기, 분석관 340명이 18개월간 추적한 좌표가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란이 120억 달러를 들여 만든 위장시설 14곳에 미국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4조 7천억 원짜리 소형 위성과 인공지능은 47분 만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이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진짜 핵시설 3곳의 좌표를 오차 6.3cm로 특정했습니다. 68조 원이 못한 일을 4조 7천억 원이 해냈습니다. 18개월이 못한 일을 47분이 해냈습니다. 하드웨어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의 깊이가 승부를 가른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이틀 뒤의 일입니다. 그날 아침 캐슬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년간 CIA에서 복무하며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 사람의 얼굴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충혈된 눈,
깊어진 주름, 면도도 하지 않은 텁수룩한 턱.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저는 외교적 감사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슬러가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전도 행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연구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권위도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와 캐슬러는 민간 항공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차로 이동하는 동안 캐슬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도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캐슬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전의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68조 원짜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그 기술이 탄생한 곳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첨단 국방연구단지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최신 시설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평범한 건물 4층에 위치한 비좁은 연구실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연구실 입구 옆에는 빈 커피캔과 컵라면, 박스가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냉방기 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납땜 인도의 묘한 냄새가 미세하게 풍겨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국 연구원 14명이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특별한 환영 준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 3대를 동시에 들여다보며 코드를 짜고 있었고 누군가는 회로 기판 위에 고개를 숙이고 납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에는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그 옆 책상에는 반쯤 식은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4,700명을 살린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캐슬러가 한국 수석연구원 앞에 섰습니다. 5주 전 백악관에서 USB를 꺾으며 모욕한 바로 그 사람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도, 패배자에 대한 경멸도 없었습니다. 5주 전 백악관에서 보았던 차갑고 서늘했던 눈빛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따뜻하고 담담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캐슬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빠르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캐슬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캐슬러는 한국 수석연구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간 CIA에서 복무한 전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정보기관의 2인자, 한국을 반도체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웃고 USB를 꺾어 부러뜨리며 쫓아냈던 그 사람이 대전의 허름한 연구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이 거의 4,700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는 자각이 만들어낸 뼛속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석연구원의 손을 보았습니다. 키보드를 수만 시간 두드려 생긴 굳은 살이 손가락마다 박혀 있었고 납땜 작업으로 인한 작은 화상 자국이 손등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화려하거나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거친 손이 47분 만에 진실을 밝혀내고 4,700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앉힌 손이었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은 무릎 꿇은 캐슬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연구실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세계는 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살렸습니다. 라는 그 말에는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절체절명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고 합니다. 동맹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끝난 직후부터 전 세계에서 연락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MI6는 한국과의 정보기술 공동연구, 협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독일 BND는 한국 AI 기만 탐지 기술의 라이선스 협력을 요청했고 프랑스 DGSE는 분석관 교환 프로그램을 타진해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분석 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의 열복사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한 브리핑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불과 5주 전까지 반도체 조립이나 하는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하룻밤 사이에 세계 정보기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정보동맹 격상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을 기존의 정보 수혜국이 아닌 핵심 정보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세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슬러의 변화였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캐슬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나라가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소리 지르지 않는 나라. 소리 지르는 대신 연구실로 돌아가 이를 악무는 나라. 세상을 구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노할 때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실력을 갈았습니다. 실력이 완성되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강대국의 엘리트들에게 뼛속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비싼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대전의 좁은 연구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운 이름 없는 영웅들의 굳은 살이 68조 원짜리 시스템을 이겼습니다. 모욕을 삼키고 실력으로 갈아낸 47분이 340명의 18개월을 뒤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이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이제 누군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말하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눈이 멀었던 밤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힘, 모욕을 견디고 실력으로 답하는 품격,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이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